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르세 기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또 재밌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뉴스입니다. 100억 원 미만 주식 양도세 폐지 추진, 그리고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도 일단은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냈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말이 많았고, 그리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아니 이렇게 벌 때만 가져가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가 잃었을 때도 돈을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이거를 폐지 추진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과세 대상을 100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로 좁히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초의 주식 보유자의 기준은 100억 원으로 잠정 결정이 되었지만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으며,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바꾸려면은 세법을 개정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관문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연 5천만 원 수익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몇 년 정도가 지나면 충분히 이 정도 수익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시국에 봤다시피 증시는 항상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갑자기 쭉 오르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한 해 5천만 원, 야, 이 정도는 나도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뭔가 봤더니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개선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에는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도 도입을 하고,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개선 그리고 보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담보 배율도 현행 140%인데 기간 외국인 105%와 형평에 맞게 인하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공매도를 하지는 않지만 호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좋던데요. 상장사 임원의 주식 매도 먹튀를 막기 위해서 임원 등 내부자가 지분 매도 시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라도 하면은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그냥 일상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르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진짜 어이없이 주가가 떨어진 거는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마도 그 중에 답이 바로 대주주 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이 회사를 믿고 이 정도의 큰 돈을 투자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회사를 잘 알고 있는 대주주 아니면 임원 같은 사람들은 그냥 주가가 오른다고 쏠랑 매도라고 나간다는 거, 이거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매도를 하려면은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현재는 상장사 임원이 주식을 처분하고 난 후에 5일 이내만 공시를 하면 되는데, 이를 사전 공시로 전환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정 행위를 예방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물적 분할이 얼마 전에 되게 시끄러웠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 회사가 물적 분할 후에 자회사를 세운 뒤에 상장할 때 모 회사가 주주와의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은 상장을 제한하는 그러한 방안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언제 시행이 될지,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떤 게 바뀔지 그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주식 투자 수익을 좀 뱉어내야 됐다는 거, 이게 폐지가 된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해봅니다. 물론 일단 수익을 5천만 원을 먼저 내긴 해야겠지만요. 다음입니다. 온통 파란색인데 증권사는 매수 리포트만 냅니다. 이거 믿어도 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길이 또한 사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이 리포트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포트에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데 솔직히 이 리포트 전부 다 맞다고 보긴 어렵죠. 어떻게 보면 반반 치킨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도 증권사들은 매수 리포트만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매도 의견 비율은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대요. 또한 발간 리포트 중 매수 의견이 95%를 넘어가는 증권사가 10곳을 넘어섰으며, 반면 중립 의견은 평균적으로 6.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매도 리포트라고 볼 수 있는 중립 의견도 6.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반면 매도 리포트 비중이 높은 게 어딘가 봤더니 바로 외국계 증권사입니다. 메릴리치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 낸 보고서 중에 21.8%가 매도 리포트며, 모건스탠이 15.6%, 골드만삭스 15%, JP
JP모간 11%로 확실히 외국계 증권사는 매도 리포트를 정말 많이 쓰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걸 보니까 조금 찔리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많은 기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우리나라 증권사들 문제 있다, 맨날 매수 리포트 적고 그 다음에 주가 떨어지면은 그냥 목표 주가 내리고, 그 정도면 나도 하지. 야, 우리나라 증권사 조금 더 정신 차려가지고 매도 리포트도 빡빡빡 내고 그런 식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그런데 외국계 증권사가 이렇게 매도 리포트를 많이 본다는 거, 이걸 보니까 아마도 몇몇 기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뭐 예를 들면은 골드만삭스가 매도 리포트를 딱 냈다, 그러면 우리 골드만삭스는 이런 뷰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이걸 보고 공부를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욕부터 욕부터 받고 시작하는 게 우리의 조금은 어쩔 수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 주가가 보통 떨어지는데, 그런 거에 많이 당하다 보니까 우리는 외국계 증권사를 많이 싫어하는 거 아마도 기름들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 증권사 중에서 한 곳이 매도 리포트를 해서 주가가 뭐 5%가 떨어졌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많이 투자하는 우리 주주분들의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일단 바로 전화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 조금 심한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답게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증권사가 쉽사리 매도 리포트를 못 낸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더 중요한 거는 국내 증권사들이 쉽사리 부정적 투자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은 상장사와 증권사의 뿌리 깊은 갑을 관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매도 리포트 내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져도 우리한테 욕 며칠 먹으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증권사한테는 사활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증권사 수입의 상당 부분이 법인 영업에서 나온 데다가 상장사와 가깝게 지낼수록 많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데요. 이런 배경 탓에 증권사들은 지나친 장밋빛 실적 전망을 내놓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러니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보는 리포트는 거의 다 매수 일색인 걸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금감원이 여기에 대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가 물어봤더니 금감원 측은 증권사의 기업 보고서와 관련한 직접적인 규제를 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애널리스트가 열심히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를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리포트를 볼 때 그냥 단순히 매수 의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뉘앙스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CPI 예상 웃돌자 미국 증시 하락. 뉴욕 증시는 4월 CPI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돼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1% 하락, 나스닥 3.1% 하락. 최근 들어 나스닥 마이너스 3%는 거의 기본적으로 빠지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렇다면 CPI가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4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올라 전월 기록한 8.5% 상승보다는 낮아졌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8.1% 상승은 웃돌았다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자면은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윤석열 새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보다 더 시급한 도전은 없다면서 전날 말했듯이 이에 대처하고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북한에 관련된 소식이 하나둘씩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I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인플레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의 CPI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올해 4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완화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물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는 사실은 여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페드가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의 최대 위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지금 인플레 너무 심각합니다, 페드 도와줘요, 이렇게 말했다는 소리인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물가 안정에 집중해달라는 부탁이었지만 이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연준에 떠넘기는 거 아닌가, 이러한 비난 목소리도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가지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최근 들어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미국의 농업 수출이 우크라이나의 공급 공격을 메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국 농민들이 미국과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그는 전날 연설에서 수입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일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논의를 하고 있음을 시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중국 증시가 조금은 환호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중국과의 갈등 관계를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플레가 심각하다는 의미가 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중간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 역대급 물가 급등에 따른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 전에 어떻게든 증시를 더 이상 빠뜨리진 않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애플이 무너졌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시총 1위 내줬다. 아람코로 교체. 애플이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업체 아람코에 내줬습니다. 아람코가 시총 1위에 오른 것은 2020년 10월 이후 처음이라고 한데요. 부동의 시가총액 1위 업체로 불림한 애플은 연초 시총이 아람코에 비해서 약 1조 달러나 컸지만 미국 주식시장 급락세 속에 올 들어 주가가 17% 넘게 급락한 반면 아람코는 유가 급등세 속에 사우디 주식시장에서 27%나 급등하면서 순위가 역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한데요. 말 그대로 인플레 하나 때문에 시총 1위까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애플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또 언젠가는 시총 1위 자리 가져오겠죠. 어느덧 애플이 올해 들어 17%나 빠졌다고 하는데 결국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서학개미 분들은 애플을 언제 살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번에 애플을 추가적으로 매수한 워렌 버핏이랑 함께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쿠팡에서 약간 좋은 소식이 나왔다고 하네요. 쿠팡 1분기 영업적자 23% 감소한 2,600억 원. 그러니까 조금은 우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1분기 적자가 무려 2,600억인데 야 이번 수익 잘 이번 성적 잘 나왔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 수익성 논란 속에 올해 1분기 영업적자 폭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나 줄여서 이는 계획된 적자라고 말하는 쿠팡에게는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은 32%나 증가했다고 한데요. 약 6조 5천억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또한 활성 고객 1인당 구매액은 28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으며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 고객은 50%가 늘었고 쿠팡의 활성 고객 중 35%인 634만 명이 로켓프레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호실적 결과에 따라 시간에서 쿠팡은 무려 18%나 급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쿠팡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봉을 딱 보니까 야 좀 심각하긴 합니다. 가장 미국 증시가 비쌀 때 그때쯤 상장을 해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내리막길. 그래서 상장 초반에는 70달러 근처까지 갔었지만 어느덧 9.6달러까지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저점의 신호일지 그런 것들을 또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30만원 항공권이 코로나 이후 90만원 여름휴가 8동동. 항공권이 지금까지도 매우 비싼 상황입니다. 국제선을 늘리고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는 소식에 귀국을 결심했으나 정장 항공편이 부족하고 비싸서 일상회복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국제선이 늘어나고 방역조치가 완화했는데 왜 아직도 항공편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왜 비싼지 그걸 봤더니 2020년 4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비행금지 시간인 커퓨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정한 커퓨 시간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역에 신경을 쓰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 이거는 좀 긴 시간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간 때문에 항공편이 엄청나게 꼬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퓨 때문에 아직까지도 항공기가 많이 돌아다니지 못한다고 한데요. 참고로 정부는 지난 4월 6일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하며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커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물론 지금 방역당국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인천공항의 커퓨 해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는 현재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저 길에서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 비행기를 안 타봐서 커퓨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항공기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로 인해 항공편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항공편이 비싼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올 가을 항공 예고 남아공 확진 1만 명의 5차 유행 본격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5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남반구의 겨울에 해당하는 오는 5월에서 6월 5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남아공을 봐야 되는가 그걸 봤더니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방역 완화의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백신 접종과 이전 감염을 획득한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저하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 가을과 겨울 다시금 대유행이 찾아올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 결국은 남아공을 봤을 때 대유행은 또 한 번 더 온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넷플릭스와 다르네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1분기 790만 명 상승. 디즈니 OTT의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올해 들어 800만 명 가까이 늘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OTT 넷플릭스의 가입자 감소
감소로 스트리밍 사업이 침체기로 들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지만 상반된 결과를 내놓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디즈니 전체 매출은 가입자 확대 등에 힘입어 약 24조 5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나 증가를 했으며, 참고로 넷플릭스는 앞서 지난달 말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회사 창립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수가 줄었다고 발표했으며, 이어 2분기 중에도 추가로 가입자가 200만 명가량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LG생건 한때는 황제의 주였는데 지금은 쭉쭉쭉 떨어져서 말 그대로 황제에서 쫓겨나는 폐기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낸 LG생건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때까지 공들였던 중국 시장, 여기서 부진이 나왔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빠르게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실적이 어떤가 봤더니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각각 19% 하락, 그리고 52%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타격이 뭔가 봤더니 바로 화장품이라고 하네요. 무려 매출이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LG생건이 중국 시장에서 주력으로 배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후의 부진이라고 한데요. 후는 면세점과 중국 현지 매출의 75%를 책임질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러나 후 매출이 전년 대비 54%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유럽 봉쇄 때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의 매출 감소폭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실적을 확인한 증권사들은 모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종전 115만원에서 63만원으로 한 번에 반토막을 낸 걸 볼 수 있고, 이는 전날 종가 81만 1천원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리츠, DB 이러한 겹들도 70만원, 75만원으로 목표가를 매우 낮게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생건 주봉을 봤더니 완벽하게 떨어지는 칼날을 볼 수 있고, 어느덧 이런 황제주가 반토막보다 더 빠지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잘 버티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LG생건에도 조금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부러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세계, 실적, 밸류에이션 모두 매력적. NH투자증권은 신세계에 대해서 명품과 패션 카테고리 성장률이 백화점 업체 중 가장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적 모멘텀은 2분기에 한층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한데요. 이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5만원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라 증가한 외출 수요가 백화점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4월 이후 명품보다 패션 카테고리 성장률이 높아진 상황이며, 이는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면세점 실적 둔화 우려보다는 백화점과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더 가파르다, 여기에 집중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 실적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17년부터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17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 모든 거에 2배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월봉을 봤더니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때 당시 주가에 머물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실적이 2배인데 주가는 그대로다. 이는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신세계 실적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오랜 기간 박스를 만들어왔던 이러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박스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가득한 장에서 안정적인 투자로는 충분히 선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분들이 보시다시피 실적이 2배나 올랐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코로나 때 위치 그때랑 비슷한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그렇게 가파르진 않을 거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YG엔터 조만간 모멘텀 풍부해질 것. NH투자증권은 YG엔터에 대해서 모멘텀이 풍부해질 시점이 멀지 않았다면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5,000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은 주요 아티스트 활동 부재로 비수기가 지속되며 주가 흐름이 최근 부진하지만 6월 말에서 7월 초 블랙핑크 활동 재개 시 강한 실적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저연차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한데, 트레저의 경우 4분기 15만 5천명 관객 규모의 일본 아레나 투어를 확장했으며 하반기 공개될 신인 걸그룹 역시 기대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YG엔터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딱딱딱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리오프닝, 엔데믹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예상퍼가 25배, 그리고 내년은 21배로 뚝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최근 주봉을 보니까 주가 하락폭이 조금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말에 메타버스 그리고 NFT로 그때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그 모든 걸 반납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 초에는 엔데믹 수요의 가능성 때문에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간데, 최근 들어 성장주가 부러지며 같이 부러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NFT, 엔데믹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를 전부 다 반납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제 사야 되나요? 일단은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다른 성장주와 다르게 이 YG 엔터 그리고 다른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진짜로 실적이 지키는 그러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미래가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 조금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며, 그리고 최근 1년간 120주선 이 라인은 지속적으로 지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120주선 라인인 그 정도 라인까지 온다, 그때부터 조금 더 관심 있게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기분들 YG 엔터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빨리 좋아지길 바라는데 진짜 끔찍한 증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아마도 기분들 야 진짜 힘들다,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주식을 시작해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진짜 빠르게 증시가 반등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멘탈이 더 이상 금이 가지 않게 빨리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